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25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는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되어 있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두 사건도 또 연달아서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될 겁니다. 자, 먼저 르네상스부터 볼 건데요. 르네상스 뜻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활 내지는 재생을 의미합니다. 르네상스 그 언어 자체가 그렇대요. 그리고 그 의미 자체가 14세기에서 16세기에 전개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 부흥 운동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그런 동향, 그런 사건을 통째로 좀 일컫는 용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르네상스 부분은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고요. 두 번째는 알프스 이북 지역입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물론 지역도 다르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요. 이 이탈리아 자체가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고전 문화가 전통이 보존되었다 이런 평이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좀 번영했다. 즉 문화나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사실 먹고 살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번영이 같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이제 15세기 중반에 비잔티움이 멸망하면서 그곳에서 건너온 망명해온 학자들 통해서 역시 또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유입되면서 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자연스럽게 인문주의. 여러분들, 우리 중세 서유럽 하면 늘 신이 바라보는 것, 뭔가 신에 관한 것, 뭐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르네상스는 이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문주의, 그리고 그러한 예술 분야가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로 책 쓴 사람들 좀 인물을 좀 살펴볼 건데요. 뭐 페트라르카, 단테, 보카치오, 그리고 마키아벨리까지 있겠습니다. 페트라르카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인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칸초니에레라는 것을 저술했다라고 하고요. 이것보다는 단테의 신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단테의 신곡, 그래서 천국, 뭐 지옥, 그리고 연옥편으로 나눠져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자, 보카치오 같은 경우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이 부끄러운 게 이 책들을 사실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읽어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자, 마키아벨리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군주론까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인물이 어떤 책을 썼는지를 한번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뭐 이런 거 있고요. 이런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뭐 다비드상, 이건 조각상입니다. 조각상.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그림 알고 계시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런 그림들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거 하고 바로 아실 만한 그런 대작들이 이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건축 부분 보면요. 르네상스 양식에서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고요. 뭐 열주나 돔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열주라는 것은 이 기둥들이 쫙 도열해 있는 서 있는 그것을 이제 열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세기경에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 지역에 확산됐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이 알프스 이북 지역은요, 봉건 세력이나 교어의 영향력이 여전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문주의자, 즉 휴머니스트들의 강력 비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성서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고요. 이후에 이것들이 여러분들 종교 개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 한번 연계해 주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대표적인 인물 여러 두 분을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 에라스미스 여러분들 우신 예찬, 어리석은 신을 예찬 찬양하다 하면서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성직자 타락을 풍자하게 되고요. 토머스 모어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데, 유토피아는 낙원이에요. 낙원과 같은 곳인데 사실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곳이란 뜻이라고 해요. 없는 곳. 그래서 또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미술 분야에는 뭐 바네이크 형제, 유화기법 개발했다, 뭐 브리헐 서민
아이고 미안해요. 불이헐, 서민생활, 뭐 스크린, 뭐 홀바인, 초상화 이렇게 하는데 특히 선생님이 집중하고 싶은 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불이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누구 그림 그린다고 하면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 화가한테 돈 쥐어주고 이렇게 그 자기 날 그려줘 아니면 뭐 신을 그려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건데 이 불이헐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돈도 없는 그리고 돈 내고 돈 받고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민들의 생활을 그냥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시각이 점차 신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 집중이 모인다는 거, 초점이 모인다는 거 그렇게 한번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학 부분 보시면 들어봤을 겁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좀 특이한 기사 나오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그냥 영국 대문호죠. 뭐 4대 비극이라든가 뭐 희곡이라든가 뭐 희곡 이런 것들 많이 썼다라고 하고요. 유명한 작품들이죠, 그렇죠? 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로 또 이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르네상스와 그 르네상스 끝에 과학기술이 또 발달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더 이상 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찰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중시하다 보니 관찰 탐구가 중시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저런 과학기술들을 들여오고 됐고 그것을 개량하게 되었습니다. 화약보입니다. 화승총 대포 사용하면서 봉건기사 몰락 촉진했고요. 이들이 이제 왕의 신하가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왕권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이겠죠. 자, 나침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죠. 그러면서 신항로 개척에 같이 박차를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좀 슬픈 역사지만 유럽이 세계 팽창, 즉 무력으로 세계 팽창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술이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좋게만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도 참 그런 문제가 많죠, 그렇죠? 자, 인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이제 고안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1450년인데 늘 한국사에서는 그 상정 고급 예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 빨리 나온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세계사니까 일단 여기서는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 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서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여한 것이 바로 이 인쇄술인데요. 사람들이 뭐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시키려면, 퍼뜨리려면 인쇄술이 좀 필요했죠. 인쇄술 없이는 다 손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내용을 빡빡빡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바로바로 퍼뜨릴 수 있다면, 유포할 수 있다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어떤 의미인지 바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천문학 부분 볼게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천동설이라 그래갖고 하늘이 움직인다 그랬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고 이후에 이런저런 그 과학자들의 그런 증명을 거쳐가면서 결국 중세 우주관을 탈피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과학기술 관련해서 과학혁명에서 좀 더 다뤄볼 내용입니다. 자, 종교개혁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경 보시면 뭐 교회 타락, 부패 그러다 보니 북유럽 인문주의 여기서는 사실 이제 알프스 이북이라고 해야겠죠. 수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프스 이북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됐고요. 인간중심적 사고, 합리적 세계관이 확산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발을 내밀었던 것이 말을 잘못했네요. 첫 번째라고는 말 못해요. 수많은 그 종교개혁의 시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그런 종교개혁 하나죠. 바로 루터 종교개혁 되겠습니다. 계기는요,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자, 레오 10세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하려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레오 10세가 이거 처음 판매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 판매해오던 건데 이게 좀 선을 넘었나 봐요. 파는 게 좀 선을 크게 넘어가지고 시계 넘어서 이제 루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교황이 틀렸다. 로마 가톨릭이 틀렸다라는 것을 무려 95개나 조목조목 해가지고 반박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곳의 지역에 성당 문에 붙여놓고 제가 숨어요. 무서우니까.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다. 교황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황의 권위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교황의 전횡에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던 제후들이 루터파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돕는 그런 제후들이 생겨나면서 저항을 지속하게 된 거죠. 싸움 꽤 오래 했어요. 하다가 화해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여러분 회의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화의입니다. 화해한 논의라는 뜻이에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은 뭐냐? 루터파 오케이 인정할게. 앞으로 가톨릭이나 루터파 중에 골라서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후나 자유도시에게 줍니다. 그 도시나 그런 영지 단위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후가 가톨릭을 선택했으면 그 영지민들도 모두 가톨릭이고, 제후가 루터파를 선택했으면 모두 다 루터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개개인의 종교 선택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는 게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 또 깔뱅의 종교개혁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프랑스 출신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러분들 츠빙글리라는 그 신학자를 계승해서 종교개혁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츠빙글리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자 시도했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루터나 칼뱅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그런 계기나 그런 어떤 연원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의 또 참맛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깔뱅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정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인간 개개인의 구원 여부는 신, 즉 하나님 내지는 하느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없으면 어떤 교리 의식이든 배격하고요. 그리고 장로제 통해서 교회 자치적 요소를 도입했다. 뭐 이런 좀 복잡한 설명이 써 있는데, 어쨌든 예정설이 대땅 중요한 거니까 칼뱅 예정설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어떤 그런 경제적인 번영,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업적 성공 이런 걸로 좀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이 새롭게 돈을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걸 두고 깔뱅이 너희는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신흥 은총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정설과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신흥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들이 깔뱅파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으로 전파가 되는데요. 각지에서 칼뱅파를 부르는 명식이 다 다릅니다. 여기 좀 써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영국에서는 청교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보이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내지 뭐 장로파 이 정도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리적인 종교개혁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는 좀 다른 성격의 종교개혁도 있어요. 자,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인데요. 이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두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헨리 8세가 이제 원래 부인이 캐서린이 있었는데, 이 캐서린과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헨리 8세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수장법 내지는 수장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로마 교황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이후에 이 헨리 8세가 많이 삐졌나 봐요. 그래서 수도원 해산시키고 교회 토지 재산 몰수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헨리 8세 핏줄로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즉위를 해서 이룬 것이 통일법 내지는 통일령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결국 영국의 교회를 아예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뭐 루터나 깔뱅이나 이런 어떤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신부님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 헨리 8세 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교개혁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종교개혁은 솔직히 말해서 개혁자 입장에서는 개혁이지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반동 아니면 반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대응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기억하셔야 될 게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합니다. 거의 한 20여 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 여기 내용이 이겁니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쟤네가 무슨 종교 개혁이랍시고 뭐 루터가 뭐라 그러고 깔뱅이 뭐라 그러고 뭐 영국의 뭐 헨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대는데 다 필요 없어. 우리 로마 가톨릭은 찐이야. 우리가 찐이야 라고 하면 확인 한번 하고요.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알아, 우리도 문제점 있는 거 알아.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소를 만들어요. 무슨 재판소냐?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뭐 개혁이라느니 뭔가 하는 것들을 이단인지 아닌지 판명하는 그런 종교재판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읽지마 라고 하는 금서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신부님들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에스파냐에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조직한 것이고요. 한 몇 년 뒤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정식 인가하게 되는데, 이 예수회라는 조직은 이제 로마 교황의 직속 단체가 됩니다. 교황에게 충성하는 그런 조직인 거죠. 자, 이런저런 뭐 사업을 전개했는데, 유럽에선 이런 거 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선 이런 거 했대요. 선교 활동 했다는데, 우리가 전에 그 명나라나 청나라 사회문화 얘기할 때 마테오 리치, 아담 샬 등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어나가면, 우리가 좀만 더 나가면 이 나라들에서 활동한 것이, 예수회가 활동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제국주의자들의 좀 선봉에 서서 정신을 좀 먼저 교화시키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친밀감을 좀 쌓기도 하거나, 아니면 좀 아래에 두는, 그 현지인들을, 원주민들을 좀 아래에 두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회 선교사분들은 당시에 그런 것 자신들의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좀 고민이 되는 영역입니다. 뭐 좋은 마음으로 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게 진짜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앞장을 섰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케바케일 테니까 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른 수업해야죠. 다시. 자, 들어가야죠. 자, 여러분들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 세력이 등장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교 세계.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이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수많은 그 가톨릭 신자들의, 갑자기 종이 치는 바람에 잠깐 멈추고 왔습니다. 자, 수많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좀 반발이 예상되지만, 편의상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를 신교, 그리고 가톨릭을 구교라고 일단은 편의상 붙여놓을게요. 미안해요. 진심이 아니야, 얘들아. 자, 네덜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덜란드는 원래 구교 국가였던 레스파니의 속령 상태였습니다. 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깔벤파 신교도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엄청나게 싸워대요. 신교와 구교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1581년에 네덜란드의 이 무슨 위트르트 동맹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독립이 된 게 아니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들은 나중에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에 이르러서야 네덜란드 독립이 승인됩니다. 자, 다음 프랑스 볼게요. 프랑스는 위그노 신교들이죠. 그리고 가톨릭 구교죠. 자, 두 양측 간의 싸움 벌어졌는데 그것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앙리 4세가 했거든요. 그래서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 칙령 내리고 나서야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콩가루 집안 독일 봅니다. 자, 제국 안에서 구교, 신교 대립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 그 루터가요, 독일에서 이걸 한 거예요.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완전히 막 4분 5열 돼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그냥 불을 싸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 제후들 얘기하면 신성로마 제국의 그 제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구교와 신교가 막 대립이 각심해지는데 무려 30년 동안 싸웠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고유 명사입니다. 30년 싸웠어요.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그죠? 위에 네덜란드 독립 승인한 거 맞아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자,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을 좀 볼게요. 예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맺었잖아. 거기서 루터파 인정하고 제후나 아니면 자유도시 그런 별로 해서, 그런 단위로 해서 종교 선택권 줬지. 근데 거기다 더해서 칼뱅파까지 공인해줄게. 즉 루터파와 칼뱅파 그리고 로마 가톨릭 세 개 중에 골라. 이런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게 된 거죠. 종교 선택지가. 그리고 여기 더해서 프랑스가요, 알자스 로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생뚱맞잖아요. 나중에 이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 지역을 가지고 자꾸 줬다 뺐었다. 여기 한 번은 프랑스 땅, 한 번은 뭐 독일 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증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스위스도 독립합니다. 신성로마 제국으로부터. 네덜란드 아까 독립하는 거 에스파냐로부터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신성로마 제국 제후들의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함으로써 신성로마 제국의 유명무실화라고 하는데 뭐 말이 이렇게 기나? 여러분들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원래 지들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조약에다가 아예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한다라고 그냥 꽝꽝꽝 명문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그래도 콩가루였던 신성로마 제국이 더욱더 유명무실화되는데 박차를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년 전쟁의 결과가 신성로마 제국을 더욱더 형해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맞는 얘기로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거든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